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철저하게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 세대에 사람이 많이 태어났으면 부동산 가격은 비싸지는 것이고 인구가 줄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야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아마 베이비 부머 세대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미국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고 부족 및 가격 상승의 원인을 이 세대 간의 갈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새롭게 주택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다운사이징, 즉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움직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주택시장의 수급이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 CNBC의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에서는 최근 미국 주택시장 문제의 주요 요인을 이런 세대 간의 충돌에서 찾고 있는데요. 오늘 외신인사이드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세대 갈등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값을 너무 많이 올라서 젊은 세대들이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때문에 나는 집을 못 산다. 이렇게 불만을 삼는 거기도 하고요. 집값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도 자꾸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베이비 부머 세대인가요, 미국이? 베이비붐 세대로 1차적으로는 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 걸로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일본도 뭐 단카이 세대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세대, 우리 흔히 이제 에코 세대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베이비부머 시대에 역시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 뭐 우리는 이미 이제 지난 90년대, 뭐 2000년대 역시 경험한 거고 아직도 이제 그 굴레에서 지금 뭐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좀 진정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본도 이미 이제 그건 지나간 세대에서 굉장히 봉우리 하나가 밑으로 지금 내려앉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분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집값이 밑으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빠져나갈 거냐. 그리고 그렇게 안정 국면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거냐라고 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전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의 공급량과 관련되는 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연관성을 짓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일본 경우도 그런 게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뭐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속도가 아마 상당히 완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상당히 고생하고 힘든 세대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이고 이쪽에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 지출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많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내 경우에 보면은 향후 있을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많다 보니까 지출 자체를 굉장히 꺼리게 되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체를 규모를 줄인다든지 다운사이징 한다든지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또 시장에 내놓는 데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줄 만한 후속 뭐 에코 세대든 이쪽에 뒤후 세대들이 충분히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으로 나중에는 아마 정체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뭐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도 사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더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택 시장이 많이 살아나는 것
처럼 이제 많이 보도는 되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활력이 지속성을 갖는다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미국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도 자꾸 연기되거나 이렇게 지체되는 것으로 봐서는 미국의 국내 주택 시장도 상당히 향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당장에 풀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구 센서스 1970년 당시의 인구 센서스와 2015년 인구 센서스에서 그 45세 남성 1970년대 45세 남성과 지금 현재 2015년 인구 센서스의 75세 남성의 사망률이 같아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 30살 정도 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예전에 65세가 넘으면 노인 인구로 우리가 했는데 건강 상태와 뭐 각종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지면서 은퇴를 했지만 이게 여전히 경제활동 참가율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물론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은퇴하지 않으면서 젊은 2030의 일자리를 뺏는 세대 간 또 노동시장에서의 레이싱에 그런 문제로도 연결되긴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베이비붐 세대들이 좀 팔아줘야 이걸 매도를 해야 뭐 좀 작은 데로 간다든가 하면서 매도를 해야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도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 주택의 평균 연령이 늙어가고 있다고 우리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한 1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인구가 3억 4천이니까 그 정도가 공급돼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최근에 얼마 공급되냐면 100만 호 정도에서 벌써 5년째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신축 주택들의 공급은 없으니까 신축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걸 사회에 막 진입한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구입해요? 비싸니까. 그걸 구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입을 못하고 부자들 좀 부유한 위계층들은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선호하게 되는 이런 식의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공급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정작 기존 주택에 매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정체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가격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들도 좀 관측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46년에서 65년 사이에 태어난 한 7,500만 정도 한 20년 정도 지속된 베이비붐인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은 분은 이제 70대 초에 이제 진입하셨죠.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다 분가했을 테고 이제 부부만 살고 있을 텐데 여튼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죠? 나 같으면 팔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가겠구만.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넓은 집은. 아마 노인 세대들이 계속 이제 아까 우리 홍춘옥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이 경제활동을 계속 하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노인 세대들이 각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노후가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뭐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 경우는 자기가 이제 생존 수단을 확보해야 되고 또 생명은 또 늘어나고 하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기 부의 기반이 여전히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끈을 놓치고 싶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베이비부머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여전히 이제 부동산 친화적인 그런 의식과 태도 강하죠. 또 여전히 이제 보유하려는 것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베이비부머라고 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미국도 아마 그 연령대의 사회 보장의 정도가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니까 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고 하니까 이미 기왕이 갖고 있는 이 부를 처분하고 싶은 게 별로 없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유하는 상태가 되고 이제 세대 간에 이제 그 부동산 부의 어떤 그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중요한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데는 오히려 노인 세대들이 너무 많이 늘면서 경제 활동도 못 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그 되게 거기도 공동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노인들의 어떤 삶을 보호를 해주니까 이 경우는 이제 오히려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한 850만 호 정도 빈집이 있고 동명만 하더라도 한 82만 호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부동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다른 상황이라고 또 봐야 되죠. 매물로 나오는 거는 좀 이게 다른 사회 같아요. 나도 지금
조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이게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베이비부모 은퇴하면서 집들을 많이 내놓을 테니까 시장이 크게 위축될 거다고 흔히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그럴까? 이게 되짚어 보면 지금 미국도 결국은 베이비부모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두 세대 이제 거대한 어떻게 보면 충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본 시장이 가라앉았지만 일본이 과연 단카이 세대가 이게 사라지면서 부동산이 뭐 주택이 많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역시 이제 베이비부모의 은퇴라고 해서 시장이 한꺼번에 축적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처럼 뭐 다운사이징화 자꾸 대화하니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네. 그게 그런데 이제 다운사이징화 더 돼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 집을 지금 팔을 건가 말 건가는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이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이 매물이 정상 가격에 팔려야 되는데 저가의 매물은 다른 내가 찾는 매물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빈곤의 악순환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그렇게 피케티 이해해야 21세기 자본이고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불란서 사람들인데 죽을 때 갖고 있는 부 평균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에서 갖고 있는 부를 비교하면 죽을 당시에 갖고 있는 평균 부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다. 예, 끝까지 갖고 갖고 있다는, 있다. 예, 배를 갖고 있고 네. 대개 이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부를 승계해준 세습부가 이제 요즘은 또 부의 상당히 중요한 축적의 하나의 그 방법인데 대개 이제 자손 하다에 이제 부를 승계할 때 반을 쪼개가지고 증여를 이제 미리 한 20년 전에 죽기 20년 전에 하고 죽으면서 나머지는 승계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불란서 사람들의 그 보통 일상생활에서 캐시플로의 20%가 승계부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우세대가 남긴 여러 가지 부동산 자산이든지 안 그러면 뭐 현금이든지 그게 내 주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와 달리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부의 대중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세대가 더 많이 갖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세대가 부동산 관련해서 얼마만큼 친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았냐가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단순한 시장 내에서의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이 전망할 때는 실제로 이제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그것도 주택들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반드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수명 굉장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전보다 소득도 많이 늘어났고 주택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실 그 처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또 지출 부분도 우리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노숙자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 주머니를 상황들을 찾아보니까 억대의 은행 예금이 있더라. 그래서 왜 그 쓰지 못했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기계들처럼 자기가 만약 수명이 다 떨어질 때 배터리가 다 마감될 때까지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안 상황이고 죽을까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안 죽을 것이라는 막연한 잠재의식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시장이 주택 시장이 물론 우리나라 혹은 그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의 한 파트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 속에는 수요 공급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온 문화나 환경 이런 것들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좀 눈을 돌려서 보면 그 홍 박사님 우리 그 통계청 통계가 지금 2035년 추계까지 나와 있죠. 인구하고 가구 추계가. 최근에 이제 좀 연장돼서요. 네. 2015년 인구 센서스 추계로 보면 네. 2060년대까지도 나와 있어요. 가구 추계는 2035년까지 아닌가요? 그리고 또 연장됐습니다. 연장됐나요? 예, 제가 예. 얼마 전까지 2035년을 그래서 봤는데. 그 인구의 정점은 2031년, 32년이고요. 그거도 찍고. 그리고 가구의 정점은 2040년 이후로 그렇죠. 그렇게 계속 예상을 이제 하고 분화돼서 늦어지고 오는 있습니다. 바람에.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구가 한 2천만 가구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때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35년 추계를 놓고 보면 2035년 되면 그 65세 이상 가구의 비중이 전체 한 40%. 그 정도 되죠. 네, 40%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그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보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 하나는 중소형 가구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일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소형 주택에 살게 될 분들이 고령화돼서 소득이 안정적인 소득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영구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내놔야 될 것이다.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정부가 할 일 중에. 근데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여태까지 한 거를 놓고 보면 전부 다 인기 위주의 정책이라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내놨다가 5년 후면 분양받든지 10년이면 분양받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여태까지 공급해준 공공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영구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많이 내놓을까요? 그거 내놓고 한 5년 후면은 일반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래서 또 없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혹시? 많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서 연간 10,000호를 더 늘리는 것도 있고 네. 공적 임대를 해가지고 민간 임대를 여러 가지 어떤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네. 공공적으로 이제 쓴 그거를 한 40,000호 정도에서 170,000호. 네. 근데 실제 공공임대 정부 재정을 투여해서 네. 공급하는 것은 130,000호에 불과하죠. 근데 그 더 늘려야 되는 거 더 늘려야 아닌가요?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저도 여러 군데를 가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득 계층을 보면 10분위까지 이렇게 나눴을 때 1, 네. 2분위는 시장에서 주택을 못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공적 주택을 이제 공급해 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3, 4분위에 해당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이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스톡의 20%까지 이제 공급하겠다 했던 것은 밑에 20%에 해당하는 그 계층 시장에서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겠다 했는데 이 양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양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스톡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하는데 관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개 서구 선진국에서는 많이 늘렸다가 지금 줄이는 추세가 관리 문제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네. 그때 대안은 아주 정말 필요한 공적 주택은 정부 책임적으로 공급하더라도 시장에서 뭐 주택을 가졌다가 또 임대주택을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민간 임대를 조금 공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거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네. 정부가 막 재정적인 것을 투여해가지고 양쪽으로 막 늘려서 하는 거는 힘든다고 봅니다. 아니, 전 좋은 정부가 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좀 내놓으시면 저 거기 들어가 살 생각이 있어.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많이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소득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버리고 사실 임대주택으로 가기보다는 현재 주택연금제도가 또 있고 그게 네.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많은 아직 인식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내 집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내의 주택연금제도는 상당 부분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쪽에서 상당히 흡수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일본의 임대주택들 좀 시찰할 기회가 있어서 한 일주일 갔다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짓는 것도 물론 이제 없어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아까 조교수 말씀한 것처럼 관리가 더 그래서 문제입니다. 관리가 잘 안 돼요. 예, 거의 관리가. 그리고 이게 일정한 거기서 조금 더 인큐베이팅이 돼서 밖으로 나갈 분은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어떤 그런 리스트 대기자 명단 제도라든지 또는 그 임대주택의 관리 자체의 문제라든지 주거 서비스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좀 되면서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출구 전략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집만 계속 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임대에 들어가서 한다. 이 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체제가 좀 정비가 되고 지금 가양동의 뭐 영구임대 단지 뭐 예전에는 다 외곽에 지은 거지만 지금 다 도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주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도 지금 말로는 전세 천국입니다. 그게 너무 싸게 이제 그게 돼 있고 그리고 시설들은 완전히 노후화돼서 뭐 이 주택 안에 들어가면 옛날 중흥 아파트 뭐 말 그대로 그냥 9평짜리 그냥 그대로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좀 살만한 주택들 이렇게 리노베이션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도 좀 제대로 하고 뭐 우리 흔히 뉴스에 나오는 게 뭐 유제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집에 들어가 산다는 문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뭔가 출구 전략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좀 계층별로 맞게끔 임대주택을 맞춰주는 것이 우리가 시급한 어떤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좀 돌리죠.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잡겠다 그래가지고 뭐 1선, 2선, 3선 쭉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안 잡히는 모양이죠? 일단
우리나라 유동성이 많다 그랬는데 네. 중국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훨씬 더 많죠. 예, 일단 그 중국이 금리 자유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일종의 이제 금융 억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 네. 올해 중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대략 9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4%대예요. 그러면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맞추려면 금리가 거기다 이제 당연히 스프레드가 붙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경우는 네. 대략 한 11, 12% 정도, 우리가 이제 90년대 금리죠. 네, 네, 네. 그 정도 금리가 적정 금리인데 4%대의 대출 금리가 형성돼 있다면 이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일단 벌써 보조금을 받는 것과 똑같은, 프리미엄이네요. 그렇죠. 그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이제 그런 걸 2013년, 2014년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증가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네. 뭐 웰스 매니지먼트 계좌라든가 네, WMP라고 네, 그러죠. 그런 다양한 계좌들의 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누르니까 이제 대신 풍선 효과가 생긴 게, 자 이제 그러면 기업 대출이나 개인 대출로 가던 것들이 못 가게 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당연히 근데 대출은 해줘야 되니까 네. 이제 그 돈이 어디로 하냐고 부동산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또 더군다나 2014, 15년에 사실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수출이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뭐 수출이 마이너스 20%까지 한때 났으니까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수출 경기의 부진에 따른 경기의 어떤 부진을 이렇게 만회시킨다는 측면에서 경기 부양을, 우리가 2014년 LTV DTI 규제 완화했던 거 기억나시는 것처럼 네. 중국도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금 저렇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시 지금 7%를 돌파하려고 그러는 상황에 수출도 두 자릿수의 증가가 이어지고 근데 금리는 낮고, 이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장 우리가 봐도 금리를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이기도 하고 이행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중국 경제 내에서 또 수출만 너무 비대화돼서 내수 경기 부양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크다 보니 금리 인상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규제로 지금 칼날을 빼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분명히 이제 규제를 누르면 그 지역 또는 그 2선 도시면 2선 도시, 1선 도시면 1선 도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는데 대신 풍선 효과가 생기는 옆으로 가죠. 그런 옆으로 가는 상황이 우리의 볼 수 거의 있습니다. 복사판이네요. 그렇죠. 우리를 한문화가 우리 한국의 한류가 그쪽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도 있네요. 아마 중국이 우리처럼 한 3만 불 달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될 걸로 계속 보입니다. 가겠죠. 예, 계속 갈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 교수가 쓴 넥스트 100년 그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프리드만인가 누군가 쓴 책이죠. 네. 중국 경제의 거기 재밌는 거의 비율을 봤습니다. 중국은 항상 내륙과 해양 도시 간의 격차. 네. 바로 이제 그것이 중국의 어떤 그 다시 5호 이 여러 국가로 이게 분리되는 어떤 네. 그런 거였고, 그게 바로 내란의 이제 어떤 그런 기본 축이었다, 이런 분석을 이제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제 뭐 상해나 북경 지금 이쪽 그 해안선 따라서 있는 그런 도시 국가들, 도시 그런 도시들의 소득이 이 내륙하고 비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내륙에서 도시권으로 지금 인구가 밀려 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게 이제 상해나 이런 데로 오면 이게 우선 주민등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거부정 형태로 이제 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형태로 가야 되니까 결국은 또 그건 그대로의 주택난이 엄청나게 심화될 수밖에 없고, 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부동산을 또 한 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